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오늘 강의는 만성질환과 해독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학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약이나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질환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환자들은 약을 늘 복용하고 있음에도 그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거나 합병증이 병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왜 이처럼 치료가 어려운 질환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 만성질환과 해독요법에 대하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수백만 년에 걸쳐 자연의 진화에 맞춰 서서히 진화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문명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환경 그리고 식생활 습관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고 20세기 이후에는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자동차, 인터넷, 가전제품의 발달과 함께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각종 대사성 질환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과학의 발달과 기술의 진보로 의학이 눈부시게 발달해 왔지만 그 만성 대사성 질환들과 각종 희귀병들에 대한 해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리는 당뇨, 고혈압은 사실 찾아보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 당뇨, 암, 자가면역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과 난치질환이 늘어만 가는 원인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저는 이 해답을 독소와 영양결핍 이 두 가지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영양과잉의 시대에 웬 영양결핍? 하실 수 있겠으나 정확히 말하면 현대인들은 영양과잉이라기보다는 열량과잉의 상태로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소류, 해조류를 골고루 많이 먹는다 하여도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노지에서 충분한 햇볕과 바람을 쏘이며 그 부엽토를 거름 삼아 자라는 야생초와 비닐하우스에서 화학비료로 단시간 내에 자라는 그 재배 채소 사이에는 미량 영양소의 함유량이 같을 수가 없다는 사실, 이 하나만 살펴보아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배 채소마저도 원형의 것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고 주로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영양소의 부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이는 원활한 대사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열량소는 넘쳐나고 그를 태우고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그 미량 영양소는 부족해지다 보니 몸에는 각종 독소들이 쌓이게 되어 여러 질병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말하고 있는 이 독소란 무엇일까요? 독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독소란 우리 몸의 항상성을 무너뜨리거나 인체에 해를 주는 모든 것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독소도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체 외부에서 유입되는 외독소, 엑소톡신이라고 하죠. 이 외독소에는 먹을거리, 그리고 화학약품, 생활용품, 생활습관, 그리고 공기 오염,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외독소에 속합니다. 먹을거리가 왜 독소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아기들이 엄마 젖을 먹다가
일반 음식을 먹었을 때 갑자기 대변 냄새가 심해지는 것, 이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몸에서 독소를 많이 생성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색소라든지 방부제 이런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갔을 때에는 더 많은 독소를 우리 몸에 남겨놓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약들도 이게 치료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과다하게 또는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우리 몸에 독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독소입니다. 인체 내부의 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 예를 들면 담음, 어혈, 활성산소 이런 것들을 일컫는데요. 스트레스로 인한 반응도 이 내독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담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갑자기 가래가 생기는 것처럼 어떤 액상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면서 우리 몸에 생겨나는 어떤 이물질 이런 것들을 담음이라고 합니다. 자, 외독소와 내독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장내독입니다. 장내에서 그 음식물의 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독성 물질이 정상적으로 배설이 되지 않거나 또는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생성돼서 발생하는 것, 이것이 장내독인데요. 우리의 장은 항상 유익균과 유해균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유해균이 좀 더 득세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 대사산물에서 발생하는 그 독성 물질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되고 이것이 체외로 배출이 되지 않으면서 몸에 독소로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식사 패턴의 변화로 현대인들은 각종 독소의 유입 내지는 체내 독소의 과잉 생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독소가 우리 몸에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가 아프고 무겁다. 그리고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구토 증상을 일으킨다. 몸이 무겁고 쉽게 피곤을 느낀다. 팔다리가 저리고 쑤신다. 어깨가 무겁고 뒷목이 뻣뻣해지는 느낌을 자주 느낀다. 안면의 근육이 실룩거리거나 눈이 갑자기 떨리는 현상들이 일어난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정도의 가벼운 운동에도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불쾌한 땀이 나기도 한다. 시야가 흐려지고 몽롱해지며 귀에서 소리가 난다. 불규칙한 심장박동과 함께 불안감, 불면증, 초조감이 생기기도 한다. 손발이 차고 저리며 때때로 마비 증상이 온다. 가슴에 압박감이나 가벼운 통증을 느끼게 되고 두근두근거린다. 집중력이 감소하며 건망증이 심해진다. 밤에는 소변을 자주 보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 허리 뻐근하고 소변이 시원치 않다. 또 가스가 자주 차고 대변이 시원하지 않다. 트림을 자주 하고 소화가 안 된다. 얼굴색이 맑지 않고 기미 잡티가 많아진다. 너무 많죠? 이 중에서 나는 하나도 해당이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정말 훌륭하게 살아오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여기에서 몇 가지 정도가 나하고 똑같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 두세 가지 이상의 증상이 느껴지면 이미 체내 독소가 많이 쌓여 있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며 그 성인병이 진행 중인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여러 사인을 보내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다 보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됨과 아울러 혈액순환장애,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질환, 그리고 호르몬 대사 이상, 비만, 자궁 물혹, 자궁 근종, 당뇨병, 각종 암 등의 이런 질병 상태로 가게 됩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체는 소우주로서 자연의 운행 원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는 그런 음식을 섭취해야 몸속에서도 소화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화학합성 첨가물이 첨가된 가공식품, 정제식품, 튀긴 음식, 항생제를 많이 먹여서 키운 육류, 이런 비자연적인 식품들을 먹으며 지낸다면 소화 효소는 많이 낭비하지만 이를 완전 소화하지 못한 찌꺼기가 우리 몸에서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 유해한 세균들이 증식하게 되면서 이상 발효 및 장내 부패로 이어져
인체는 그 각종 독성 가스를 비롯한 노폐물의 온상이 되게 됩니다. 독성 가스와 노폐물은 혈액을 오염시키고 각종 기관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겠죠. 여기에 심리적 스트레스와 과로까지 겹칠 경우 인체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현대의학으로는 풀 수 없는 상태, 즉 만성 대사성 질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체는 어느 정도의 조건만 맞춰지면 스스로 생존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법은 내 몸이 내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혈해독요법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몸이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병인을 제거하고 병인이 발생하게 된 자신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돌아봄으로써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게 해주자는 것, 이것이죠. 다만 환경오염과 같이 나 혼자서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논외로 하고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실천해 간다면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독이란 한마디로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독소의 그 인체 유입을 최소화하고 체내에 누적된 독소의 분해 및 배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연 회복력을 극대화하여 그 오장육부의 대사 기능 그리고 심혈관 기능을 정상화하고 정상 세포를 복원하는 것, 이것이 해독 치료에 목적하는 바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해독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는 단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단식이라 하여 무작정 굶는 것은 아니고 그 필수 미량 영양소는 충분히 공급하여 주되 열량소 위주의 어떤 음식 그리고 조미료나 첨가물이 들어간 일체의 음식을 끊는 방법을 여기서 단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식을 통한 해독요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온 그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오토파지, 자가포식이란 그 자신을 뜻하는 오토, 그리고 먹는다를 뜻하는 파진이 합쳐져서 스스로를 먹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포식은 세포가 자신을 이루는 그 구성물을 먹어서 없애거나 재활용하는 과정, 이것을 자가포식 또는 오토파지라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연구자들이 세포가 스스로 그 세포막을 닫아놓고 세포 속에 있는 물질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하면서 처음으로 자가포식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요. 1990년대 초기에 오스미 요시노리가 효모에서 자가포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지속해서 2016년에는 오토파지의 그 기작을 밝혀낸 공로로 해서 오스미 요시노리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오스미의 발견은 우리 몸에서 세포가 스스로 갖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주게 되었는데요. 영양결핍 또는 기아 상태와 같은 그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즉 우리가 먹는 것을 현저하게 줄였을 때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몸에선 자가포식을 통해 재빨리 그 외부에서 그 들어오는 음식을 대체할 그 재료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무언가에 감염되었을 때 생체는 자가포식을 통해 세포 안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앨 수도 있고 또 배아의 발달 과정이나 세포의 분화 과정에도 자가포식 작용이 일어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그 배아가 점점 자라서 태어나기 전까지 처음에는 있었는데 이제 필요 없는 기관들을 없애는 과정 속에 거기에서도 자가포식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그것이 잘 없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기형아로서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노화되어 더 이상 쓸모없는 단백질이나 세포 소기관을 없애고 우리 몸의 노화를 억제하는 것도 자가포식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가포식과 관련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암이나 뇌질환과 같은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뇌에서 필요 없는 그 단백질들이 없어지지 않고 아밀로이드 형태로 축적되었을 때에 치매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몸에서 그 필요 없는 세포들을, 죽어야 될 세포들을 없애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는 유전자가 고장나서 이 없어질 세포가 비정상 세포로 살아남아서 그것이 계속해서 번식하는 것, 이것을 암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난치 질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가포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적절한 단식은 자가포식을 통해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등 자연 치유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자가포식을 염두에 둔 그 단식요법을 해독에 활용한다 해서 모든 사람이 새끼 단식요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상태에 맞게 어떤 사람은 한 끼 단식만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새끼 단식을 꽤 오래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치의와 상의하시면서 진행하되 골다공증 또는 빈혈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저체중인 사람 등은 특히 조심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선진국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 문제가 국가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치료에만 재정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통해 의료비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국가적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독요법은 큰 질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혹은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만성질환들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으로서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훌륭한 치료법이라 하겠습니다. 건강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독요법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대부분 혈압 당뇨가 있어요. 평소 몸 안에 독소가 많이 쌓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평소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지 않게 하려면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밖에서 독소가 최대한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내 몸 안에서 독소가 새로 생성되는 것을 줄여주면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지 않을 텐데요. 그러한 방법들로서 간단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식사 간격을 일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배고플 때까지 기다려서 식사하는 습관 이것이 필요한데요. 되도록이면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이상을 기다려서 식사하는 것이 소화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완전 소화를 통해서 내 몸에 독소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식을 먹지 말자는 것입니다. 소화기에 최대한 휴식을 주어야 실제로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완전 소화를 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간식을 하게 되면 내 몸에 들어온 음식을 완전히 소화시켜서 내려보내기도 전에 또 들어오게 되니까 소화 요소를 낭비하게 되고 또 인슐린을 낭비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 몸에 각종 호르몬이나 소화 요소를 낭비하면서 소화기가 잘 쉬지를 못하니까 우리 몸에서는 독소가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과식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식이라는 것 자체가 소화기에 너무 무리를 주니까 우리 몸에는 효소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소화에 너무 많은 효소를 써버리면 그것을 분해하고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효소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식을 절제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는 야식을 삼가자. 저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은 밤에 잠을 자면서 쉰다고 하죠. 잠을 자면서 쉰다는 것은 우리 몸의 오장육부 그 장기들도 모두 쉬어야지만 그 다음 날에 다시 소화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혈액을 돌릴 수 있고 이 모든 기능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잠을 잘 때에는 소화기를 비롯해서 모든 장기들이 30% 이내로 그 기능을 최소한으로만 줄여놓고 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잠자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밤에 자는 동안에도 그 최소한으로 남겨진 그 기능을 살려서 소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다음 날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이 찌뿌둥하고 뭔가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소화시켜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야식하는 습관, 이것을 줄이는 것이 우리 몸에 독소를 쌓아놓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단순하고 다양하게 먹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뷔페에 가면 정말 많은 음식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많은 음식들을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한 번 식사를 할 때에는 한 3가지에서 5가지 이렇게 단순하게 섭취를 하되 매 끼니마다 그 영양을 다르게 섭취하는 방법,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가공식품을 피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자연에서 온 것들을 소화시키고 내려보낼 수 있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 자연에서 오지 않은 것들, 즉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아니면 색소라든지 방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경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7번째는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자는 것입니다. 음식을 씹어서 먹는다는 것은 씹는 것 자체가 소화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면서 그 씹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아밀라제라는 그 효소가 탄수화물을 소화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그 위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잘 분비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얼마나 많은 효소를 그 음식물과 이렇게 범벅이 되게 해서 들여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소화의 정도, 그리고 독소를 쌓아놓느냐 많으냐,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30번 이상, 50번 이상 이렇게 씹어서 먹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육류보다는 생선을 많이 먹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류보다는 생선이 훨씬 소화시키기가 쉽고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들이 더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권해드리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제가 야식을 하지 말자, 이것을 특별히 강조를 했는데요. 그런데 야식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날 아침을 과감하게 굶는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독소를 쌓아놓지 않는 방법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각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그리고 대기 오염물질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몸에 있는 독소들을 제대로 배출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챙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